푸틴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 러시아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었죠. 핀치에 몰린 러시아, 그리고 그 러시아를 이끌던 푸틴 대통령이 이제 회심의 미끼를 던집니다. 바로 러시아에서 제일 풍부한 에너지, 가스를 가지고 유럽에 여러 영향력을 행사를 하겠다. 즉 EU라는 거대한 시장이 러시아의 가스에 중독되는 과정을 몇몇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쭉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더 많은 가스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지 않고 독일이나 서유럽으로 직접 갈 경우에 우크라이나는 전쟁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목 놓아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 도서관 시간이죠.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면 책을 읽어야 된다 라는 말은 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좋은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책은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어 할 책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는 전쟁, 국제관계,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이죠. 오늘 말씀드릴 책은 이제 노르트 스트림의 덫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발트해에 깔려있던 가스관인데 이제 폭파된 이제 노르트 스트림인데 이거와 덫,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 배경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제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폭발이라는 그 사건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 노르트 스트림이 어떻게 깔리게 됐고 그 깔리는 과정에서 개입된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깔리고 난 다음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소개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은 푸틴 대통령 집권 2001년인가요?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에 러시아와 유럽, 특히 독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유럽의 저 고위층 관계자들의 저 내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슈레더 총리라든지 메르켈 총리 이런 사람은 당연히 나오고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 이야기들이 아주 생생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국제관계를 다룬 딱딱한 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음모론 이런 책은 더더욱이나 아니고 제 느낌에는 상당히 리듬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긴박감이 적당히 느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정보량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런 책들은 원래 저자가 그냥 쭉 써내려가기 바쁘죠. 그리고 이제 묘사하고 상황을 전달하고 하는데 인터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이 정리하고 넘어갈 것들을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기록들을 또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관여됐던 사람들의 직접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저자가 판단했던 큰 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됐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녹아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포맷의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라는 딱 사건을 놓고 저 높은 곳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보고 있는 근데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지난 한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주요한 주인공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치밀하고 장기적인 공작을 전개하던 러시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무신경하게 덫에 걸려가지고 끌려가는 독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옆에서 째려보고 있다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이런 식의 배역들도 적당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이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오래전서부터 이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게 깔리고 났을 때 벌어질 유럽의 여러 변화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그건 무시됐죠. 그리고 그 대가를 가장 많이 치르는 나라는 결국 독일입니다. 지금 독일의 경제는 상당히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결국 그 독일의 어려움 이면에는 이러한 노르트 스트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그렇게 안 좋은 판단을 내렸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이랄까 할까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매국노라고 하죠. 그 매국노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배반한 사람들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꼭 매국노라는 게 저 20세기 초반에만 있는 게 아니고 21세기 현재에도 우리 눈앞에도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좀 정작 그 제목은 이제 노르트 스트림이니까 노르트 스트림은 누가 파괴했는가라는 이제 이 테마를 던져놓고 저자는 쫓아가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만 이 저자는 용의자를 하나씩 지워가는 그런 이제 추리소설 기법을 이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왔던 거짓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고 걸러내는 작업들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르트 스트림을 누가 폭파했나는 사실 이 책에서 보면은 각 챕터마다
작게 조금씩 한 챕터씩 넘어갑니다. 하지만 주요 내용은 노르트 스트림을 둘러싼 유럽의 커다란 정치, 특히 에너지를 중심에 놓은 유럽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 이거를 묘사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의 이제 특징은 보통 첫 챕터 제일 앞쪽에 이제 강렬한 묘사가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옛날 화면을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001년 9월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를린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의사당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이제 묘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옛날 동독에서 KGB 요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유창하게 독일어를 잘 구사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처음에 러시아어로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독일어로 바꿔서 연설을 하면서 독일 의원들의 환호를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책은 그 첫 단추를 독일이 러시아가 놓은 덫에 걸리는 첫 장면을 이 푸틴의 연설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 책에서 독일을 러시아에 갖다 바친 러시아의 뜻대로 움직인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독일의 전 총리였던 슈레더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차없이 슈레더 총리를 깝니다. 그래서 이 슈레더가 푸틴의 손아귀에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또 낱낱이 보여주는 또 그러한 면이 또 되게 또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이제 그 자살당했다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좀 뭔가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자살로 발표되는 경우들이 많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러시아에서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리한 죽음을 당한 그런 이야기들도 앞쪽 챕터에 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 독일의 경제력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켰나에 대해서 이야기가 그 다음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든 가스는 다 LNG 선으로 들여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구본 연구소 시간에 종종 송유관, 가스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하는 저도 사실은 되게 낯설어요. 그런데 이 책을 쭉 보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그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유사하게 반복이 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제가 언제죠? 꽤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독일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 특히 가스를 통한 냉전 시기의 협력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역사들이 여기 다시 반복이 이제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 1960, 70년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책의 주안점은 21세기, 2000년대 이후의 이야기고요. 당시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 러시아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었죠.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국제 관계 속에서도 과거에 아주 무서웠던 소련의 이미지는 다 이제 망가지고 지금 이제 쇠락하는 러시아 이미지가 나오는데 핀치에 몰린 러시아 그리고 그 러시아를 이끌던 푸틴 대통령이 이제 회심의 미끼를 던집니다. 바로 러시아에서 제일 풍부한 에너지, 가스를 가지고 유럽에 여러 영향력을 행사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지만 하나도 아는 게 없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이 가스프롬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이 가스프롬은 이제 러시아의 가스를 독점하는 기업이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가 그 가스프롬의 CEO인지 그 다음에 그 가스프롬이라는 회사는 얼마나 규모가 큰지를 사실은 일일이 찾아볼 필요는 별로 없는데 이 책은 가스프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와요. 제일 궁금했던 거는 야 저렇게 돈 잘 벌고 러시아 정부 거의 동격인 이 가스프롬은 도대체 누가 이끌어가지? 라는 궁금증이었는데 이 책을 보시면 궁금증이 깨끗하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민망할 이야기도 좀 하나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부를 좀 하셔서 이제 대학원에 가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세상에 제일 민망한 게 석사 논문입니다. 박사 논문은 괜찮아요. 남들이 봐도. 근데 석사 논문은 정말 민망하거든요. 근데 이미 다 도서관에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푸틴의 석사 논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푸틴의 석사 논문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 푸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서부터 러시아에 가지고 있는 힘,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다라는 점에 대해서 일찌감치 주목했다는 점은 이 책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스프롬의 규모와 위력, 그 다음에 푸틴과 빼테르 패밀리라고 그러죠. 상페테스부르크에서 이제 푸틴이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돈 많어 러시아 재벌이야라고 했던 사람들과 푸틴 대통령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스프롬이
어떻게 보면 그 가스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유럽을 얽어매놓은. 그래서 이걸 쭉 보다 보면은 이 유럽에 놓여 있는 그 러시아로부터 연결되는 가스관이 그냥 관으로 안 보이고 자꾸 거미줄로 보입니다. 즉 러시아가 펼쳐낸 거미줄에 걸려 있는 서유럽 국가들의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제가 슈레더 총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책에서 제가 제일 기분 좋게 아니면 재미있게 궁금증 해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재밌게 봤던 분야는 슈레더 총리가 어쩌다가 러시아의 이 뭐 충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떻든 간에 러시아의 딸랑이가 됐나라는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푸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 푸틴은 KGB 교육을 받은 첩보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라는 공작원이 내가 어떻게 보면 포섭해야 되는 상대 슈레더라고 하는 상대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를 여러 가지 단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야 정말 사람을 구워 삶는 거는 상대방을 잘 분석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 정도 대접을 받는다면 저 정도의 평가와 저 정도의 뭔가 제스처 그리고 자기의 컴플렉스를 상대방이 잘 커버를 해준다라는 걸 느끼면 아 정말 저 사람은 나의 친구라고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슈레더가 어떻게 친러적인 러시아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이 계속 이어져요. 보다 보면 야 독일 사람들은 슈레더 총리를 과연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이 슈레더 총리를 이제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독일도 중요했지만 독일의 3인당이라고 하는 에스페데라고 하는 이 좌파 정당은 유럽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유럽의 좌파 정당들 대부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다 3인당과 만나죠. 그러니까 이 독일 같은 경우는 그 3인당 연합 세력에 있어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러한 정당인데 그 정당의 대표이자 독일 전 총리라고 그러면 그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좋게 말하면 로비스트, 나쁘게 말하면 러시아의 앞잡이가 돼서 활동해주는 슈레더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전 총리가 어떻게 보면 저런 일을 했을까라는 뭐 이런 생각도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슈레더 한 사람만 믿고 유럽의 여러 가지 공작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도 저도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개입을 하면서 유명 정치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러시아와 어떤 그 자기의 푸틴 대통령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데 동원을 했던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낯선 정치가 사실 프랑스 정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치권과 이제 러시아와 관련돼 있는 여러 이야기들도 나오고 최근에 이제 제가 뭐 극우 또는 이제 급진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이쪽 국민연합과 관련돼 있는 여러 사람들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 정치의 이면 유럽 정치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지? 미국 정치는 그래도 우리가 잘 보여요. 근데 유럽 정치는 정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살을 아주 잘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책은 동방정책이라고 그러죠. 동방정책을 우리는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슈미트 총리, 빌리 브란트 총리죠.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독에 가서 그리고 폴란드에 가서 여러 가지 화해와 평화 이런 것들을 내세운 그래서 결국 소련과의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만들었던 동방 정책을 우리는 과거 20년 동안 이제 북한과의 햇볕 정책과 등치시키면서 좋은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전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것들이 등장한 그 계기는 물론 푸틴 대통령의 의도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이었겠지만 결국 그 씨앗을 그 판을 깔아준 것은 한참 전에 있었던 동방 정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가스관을 놓는데 관여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글도 잘 쓰지만 취재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이 사람을 상황을 찾아서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이 사람을 꼭 만나봐야겠다라고 그러면 만나요.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인터뷰 내놔도 좋아라고 하면은 또 그 인터뷰를 그대로 하는데 정말 취재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요 어떻게 보면 인터뷰만 따서 르포로 사실 내도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즉 EU라는 거대한 시장이 러시아의 가스에 중독되는 과정을 몇몇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EU는 처음부터 러시아의 가스에 중독되지 않았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여러 균형 잡히게 다변화한 이 가스를 들여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몰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까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었죠. 러시아의 어떤 집요한 공작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안해동했던 많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EU를 들어서 또 독일을 들어서 러시아 코앞에 갖다 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우크라이나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하면은 뭐 국경 지역 과거의 역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갑자기 배경을 저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로 이제 바꿉니다. 2009년서부터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의 가스 이거로는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유럽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프랑스에 활동하던 가스프롬의 여러 행사 이런 거로부터 생생하게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 챕터를 보면서 야 그게 벌써 15년 전, 16년 전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스 가격을 그리고 가스 빼쓰는 것 때문에 투닥거려. 그러다가 러시아가 화가 나서 가스관을 잠궜어. 그랬더니 유럽이 꽁꽁 얼어가지고 되게 고생했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러시아의 치밀한 공작이었다라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2022년에 발생했지만 10년도 더 전인 2009년 정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공작들을 치밀하게 전달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러한 러시아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간파했던 게 미국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를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노르트 스트림을 건설하는 그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큰 사업을 하면은 반대도 있고요. 사건 사고도 발생하는데 그것을 무마하는 구워 삼는데 러시아가 어떤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즉 러시아의 천연가스라는 거대한 파이가 유럽에 턱 놓였을 때 이 파이를 쪼개 먹기 위한 여러 정치인들, 기업의 군상들 모습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을 이제 보다 보면은 제일 관심 있는 건 트럼프입니다.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트 스트림을 가로막았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책을 보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계속 그 조치를 이어갔다면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도 러시아와 푸틴의 의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미 러시아의 어떤 그런 덫에 이제 걸려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미국에 말렸을 때 독일은 잠깐만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미국이 과도할 정도로 유럽에 개입을 하고 있어. 우리는 러시아와 유라시아 라는 어떤 하나의 큰 세력으로 제3의 길을 걷겠어 라는 쪽으로 러시아의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정말 인터스텔라의 어떤 한 장면처럼 가면 안 돼 라고 말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잘 묘사를 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뭐 이걸 쭉 보다 보면은 자 그러면은 노르트 스트림에 대해서 경계도 많이 했고 미국도 경고 메시지를 날렸고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노르트 스트림 2라는 또 다른 라인이 깔렸지? 라는 그런 이제 궁금증도 들어요. 그런데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이래서 힘이 없는 나라, 힘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 무시되는구나 라는 장면도 참 많이 나옵니다. 즉 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더 많은 가스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지 않고 독일이나 서유럽으로 직접 갈 경우에 결국 이 동유럽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목 놓아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결국 지금 보면은 다 맞은 예측이었죠. 어떻게 그게 무시당했나라는 그런 씁쓸한 이야기들도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슈레더뿐만 아니고 메르켈에 대해서 이 저자는 아주 매서운 채찍을 이제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슈레더가 제일 나쁜 놈. 하지만 메르켈도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의 강도를 되게 높입니다. 대한민국 많은 분들은 메르켈 총리를 되게 좋은 정치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을 보다 보면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메르켈 총리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그냥 생각은 가지고 있다가 상황을 계속 악화되도록 만들다가 어느 날 내 생각이야. 이거밖에 없어. 대안은 없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패턴을 반복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노르트 스트림 2
와 관련돼서도 어김없이 이 메르켈 총리의 특징들이 잘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푸틴 대통령이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쭉 작업을 해왔던, 즉 러시아의 가스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얽어매고 덫을 놓겠다라는 것들이 거의 완성이 된 이제 그 단계가 2020년, 21년 요때인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제재를 해봤습니다만,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다자주의죠. 동맹국들을 챙겨서 뭔가 공동의 전선을 펼쳐야 된다. 그러려면 뭔가 선물을 줘야 된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나토라든지 여러 가지 걸려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챙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메르켈 총리, 떠나가는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선물 주듯이 이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한 제재를 이제 해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더 발생했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뒤늦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 지원을 하지만 그때 그냥 차라리 정확한 시그널을 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정말 무서운 표현이 나와요. 러시아가 2008년인가요? 그때서부터 이제 조지아, 그다음에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것을 음식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잠깐 나오는 음식이고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 강대국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한 국가의 운명, 주권이라는 것은 그냥 음식에 코스 요리에 딸려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 원 오브 댐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책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푸틴의 의도가 달성되기 직전에 당연히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러시아에 맞서게 되면서부터 푸틴의 의도는 이제 나락으로 가게 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1000일 가까운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2000년대 초반서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질 때까지 약 한 2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벌어졌던 유럽 정치,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업, 개인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주는 거대한 보고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에너지를 중심에 놓고 살펴본 21세기 유럽 현대사라고도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에 대해서 뭐 유로피안 드림이라는 뭐 책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유럽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러한 유럽의 환상, 어떻게 보면 스스로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정의롭고 옳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유럽을 속속들이 이해했던 러시아, 그리고 푸틴이 어떻게 그러한 유럽의 자만심을 잘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동유럽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서유럽 같은 입장일까? 동유럽 같은 입장일까?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딱 들고 나오는 순간 이게 참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 노르트 스트림을 폭파한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 가지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특수전을 전개를 해서 이거 폭발을 시켰다라는 것들을 이제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오던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미스테리였고 그것을 번역하는 사이에 이제 그 뉴스가 나와버린 거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책이라는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가 뒤에서 조금 더 이제 열린 결말을 갔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그거는 결과론이겠죠.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특히나 유럽 정치 20년 동안 우리가 뭐 과거 옛날 뭐 2차 세계대전 이후 뭐 1980년대, 90년대 이런 이야기는 잘 압니다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잘 모릅니다. 그거를 누가 잘 설명해 주지 않고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힘들기 때문인 거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봐야만 우리가 잘 보이는 게 역사인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책은 되게 드문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에 그것도 유럽이라는 복잡 다단하고 투명하지가 않고 좀 불투명한 유럽 정치의 이면을 여기도 들춰보고 저기도 들춰보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가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의도로 그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잘 짜맞춰주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번역도 매끄럽게 잘 됐고요. 읽어보는데 페이지가 정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각 잡고 본다기보다는 그냥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되게 좋고 궁금해지는 거는 책이 처음 나올 때부터 전자책이 나올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마 전자책이 나오면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접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제 뭐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 100일이야, 1년이야 라는 것처럼 숫자에 좀 집착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1000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일이 되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그 전에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책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가 잘 넘어가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머리에 여러 가지가 정보가 많이 쌓이고 그러면서도 탁월한 묘사력으로 인해서 눈이 즐거운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덫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남은 12월에도 좋은 책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